자, 이제 계속해서 앞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의 건국과 관계되는 그 속에 있는 선도 문화들, 또 고구려의 제천의식 속에 있는 선도 문화들, 요걸 소개했다면, 이제는 이제 고구려의 선도 영웅 이야기, 더 재미있겠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신대왕 4년, 네, 신대왕이 8대, 고구려 8대 왕입니다. 네, 한의 현토 태수 경림이 쳐들어와서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이자 왕이 항복하여 현토에 붙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한나라 군사가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항복하고 현토에 붙기를 청했다. 한나라의 부속국가 되기로 청했다. 고래 기록하고, 또 신대왕 8년에 한이 대병으로 우리를 향해 오자 답부가 수천의 기마벽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좌원에서 교전하였다. 한의 군사는 대패하여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 고 기록했다. 자, 요걸 보면 한나라가 신대왕 4년에 한번 쳐들어왔을 때는 고구려가 항복하고 8년에 들어왔을 때는 대승했다. 고려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후한서하고 삼국지에는 위에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국 통감에는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그걸 삼국사기 김부식은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실제 김부식의 삼국사기 직접 혼자서 역사 유적지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고구려 고대 역사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 걸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조선사략, 물론 요거는 1923년 김중환에 쓴 거니까 일제 때지요. 쓴 건데 이때 보면 신대왕 5년에 한의 현토 태수 경림이 대병으로 쳐들어오자 답부가 자원에서 대파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아니고 밑에 요게 하나 맞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답부가 이렇게 생긴 답부가 누구냐? 바로 명림 답부입니다. 이걸 이제 그 신채호연에서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 조선삼국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문헌을 소개했는데 그 문헌보다도 좀 더 재미있고 내용이 좀 풍부해서 박은식 아시죠? 바로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박은식 명림답부전이라는 소설 같은 역사를 바탕으로 둔 소설 같은 그런 걸 쓰는데 그걸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림답부의 출생지와 시대, 고구려 연나부 사람으로 태조왕 초년에 태어났다. 태조왕이 조선시대 태조, 고려 태조 그러면 고려 건국 시작, 조선 태조, 조선 건국 시작이 태조지요. 근데 고구려는 태조가 6대 왕입니다. 왜 6대냐? 초대는 아까 그랬죠. 동명성이 초대잖아요. 추모, 주몽. 실제 그 주몽 그러지만은 광개토에 대한 비에는 추모라 적혀 있으니까 그게 더 맞겠죠. 주몽은 중국 쪽에서 그래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련이 중국 쪽 사료 보고 썼으니까 추모가 맞겠는데 어쨌든 동명성왕 일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6대를 태조를 하느냐? 초기 고구려는 나라가 좀 제대로 좀 정립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다가 태조 때 나라도 제대로 커지고 제대로 모든 체계를 갖췄다고 해서 거의 건국과 마찬가지로 칭호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태조라 그럽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생지로 말하면 지금의 홍경남 쪽, 경계 백두산 지파로서 하늘에 내린 오묘한 경치와 거대한 산악의 풍운을 상기고 자, 이거는 박은식이가 이제 아주 멋진 그야말로 신선의 용모를 갖고 있는 특별한 신선도의 무리가 많이 나온 그런 데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초년행동, 연나부 농가 출신. 그래 볼 때 이 명림답부는 처음부터 귀족이었다기보다는 일단 농가 출신으로 집안은 졸본부여 옛 가문이다 그러죠. 졸본부여 때는 뭔가 좀 귀족처럼 있다가 나중에 좀 몰락한 양반이 된지 모르지만 일단 농가 출신입니다.
답부가 태어났을 때 골격이 웅장하고 훌륭하며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 빛나 부모가 기특하게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소설이니까 멋지게 했겠죠. 이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 기록이 틀렸다 할 것도 없고 큰 위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주 대단한 곳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 그야말로 뭐 큰 태몽, 아주 신비한 그런 태몽과 함께 태어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용모를 갖고 보통 애들과 다르게 성장하고 아주 뛰어난 모습을 갖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옛날 얘기 구조에 다 담겨 있잖아요. 7, 8세 때 활도 아주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또 그러면서 책도 꾸준히 잘 읽어서 문무를 겸비했다. 뭐 그럽니다. 그야말로 일대 영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세 때 동명성황 묘에 배하라고 신선의 도를 사모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뭐 그냥 하여튼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다달한 뭐 영걸의 뭐 풍모만 갖고 있다가 15세 때 고려 초대 임금 동명성 묘를 참배한 후에 큰 느낌을 갖고 신선의 도, 고구려의 고유 어떤 정신, 우리가 노상작에는 바로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선도 정신, 여기에 큰 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수도에서 혼자서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수도를 합니다. 혼자 수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은식이 쓴 기록에 보면 태백산 초암에 들어가 흡기도인과 운두보광 등에 수련했다. 이게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글자 그대로 치면요. 흡기도인, 흡기, 기를 빨아들이는 거. 요즘 치면 단전호흡 같은 거. 기를 크게 빨아들이고 도인, 도사 그 뜻 아닙니다. 도사는 길도자에 사람인자인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몸을 끌어주고 당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체조입니다. 체조인데 기와 호흡과 의식을 함께하는 체조. 뭐 중국서도 도인 체조, 도인 그러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심지어는 뭐 퇴계 이황도 활인신방 뭐 그런 걸 하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 단전호흡과 어떤 도인 체조 같은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두보강, 운두보강은 바로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움직이고 이 강도 별 이름 강입니다. 뭐 별과 함께 걷고 그러니까 어떤 큰 수련법이겠죠. 뭐 보통 이제 도교 수련, 뭐 도사되는 수련이 다 그냥 맨 땅에 수련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과 이런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체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별의 기운, 뭐 해의 기운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수련을 했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실제 이게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소설처럼 박은식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명린답부가 세상에 나와서 큰 일을 할 때는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모습은 안 나오니까 추측해서 이렇게 소설처럼 쓴 겁니다. 하루는 바위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경문을 암송하는데, 자, 요거 하나 특이한 점은요. 중국서도 도교 수련할 때 크게 단전호흡 또는 도인체조 그런 걸 하면서 또 하나가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세 가지를 합니다.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문, 경문을 외운 거죠. 그런 걸 외우면서 탁 앉아 있는데 아주 신선같이 생긴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장래의 거분, 뭔가 좀 애군이 있어서 세상에 애군이 끼어서 나라에 애군이 끼어서 예사롭지 않아 국가와 인민 간에 뜻밖의 재앙이 많이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생을 제도함이 너의 천직이니 10분 명심하여라. 이게 뭐냐면 그냥 명린답부는 동명왕 묘를 참배하고 나서 크게 느껴서 나도 동명왕처럼 신선이 하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수련만 한 겁니다. 그럴 때 신선 같은 노인이 와서 그렇게 수련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곧 세상이 혼란한 때가 온다. 그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해라. 사명을 준 겁니다. 답부의 뜻은 그래서 이 노인의 충고에 따라 종교교에 들어갑니다. 그 종교가 앞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바로 수두교 같은 그런 거겠죠. 선배들이 모여있는, 조위선인들이 모여있는 거기 들어가서 근본 교화로 인민의 정신을 단합하며 또 국가의 원기를 배양하며 쓴 까닭에 드디어
연나부 조위 대선 직책을 차지했다. 조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최고의 자리, 조위 대선 했는데 신채호는 대선이란 말 대신에 태대형, 물론 또 그걸 우리말로 뭐 그렇게 그러죠. 자, 조위 대선. 조위 대선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고려에서 이제 박은식이가 분석한 조위 대선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조위 두 대선사입니다. 직책을 두어 하늘의 제3의 왕에 버금하여 그 예를 주관하고, 왕은 정치, 조위두 대선사는 하늘의 제사지는 제사장. 고조선 때는 한 사람이 다 했지만 고려 와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왕과 나라는 그 정도 지위였다는 겁니다. 정사를 의논하며 추신이 되고 모든 신화의 중심이 되고 중추가 되고, 인민을 교육할 때는 사장, 선생들의 으뜸이 되고, 전국 선교도를 거느려 관리하고, 또한 각주 각성의 대선을 두고 교도를 분장하니 정신계와 실권계에서 세력이 크므로 실로 도력 있는 이가 기치를 높이 걸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지위다. 고구려는 정치적인 최고 우두머리가 임금이라면 어떤 정신적 최고 우두머리는 조위두 대선사, 바로 명림납부가 그런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시대입니다. 태조왕 시대 때 태어났지만은 태조왕 다음 수성왕이 시작되는데요. 이 수성왕은 태조왕의 아들이 아니고 친아우입니다. 매우 용맹스러우나 맹수처럼 사나운 사람이다 했는데요. 태조왕 69년에 한나라가 수십만의 군사를 일으켜 승승장구하며 고구려의 도읍을 향해 쳐들어오자 태조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찌 되겠냐? 신하들이 싸우자! 아니다! 수비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 수성이 그럽니다. 뭇 신하들은 다 혀로 싸우는데 저는 병사로서 홀로 싸우고자 합니다. 다 그러니까 왕이 그 수성한테 모든 군사권을 줍니다. 나가 싸우라,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수성은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죠. 이 수성의 나이가 이미 60을 바라보는, 참 대단한 게요, 기록상 실제 그럴까? 뭐 기록상 태조왕은 116세에 살았습니다. 그 아우 수성왕, 또 그 밑에 신대왕, 또 좀 있다가 장수왕 다 거의 100살 가까이 98 이래 삽니다. 명림납부는 역시 113세가 그래 살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과장한 거다 했는데 꼭 과장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죠.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벌써 이미 수성이 60이 다 된 나이인데 흰 수염에 갑옷 입고 전쟁터 나가니까 오히려 왕이 걱정하지요. 그런데 수성이 그럽니다. 신의 나이는 늙었으나 신의 칼은 늙지 않았습니다. 멋지죠. 수성이 험준한 요새를 차지하고 거짓으로 화해한 후에 경무장한 기병 3천을 거느리고 현도와 요동을 습격하여 성곽을 불태워 병사 2천을 죽였다. 계속해서 선비족 병사 8천을 끌고 쫓아 요대현에서 이르러 크게 싸워 수만 명을 죽이니 이는 고려인이 한족과 교전한 이래 제일 가는 대승첩이었다. 우리 역사 기록에 그러지요. 고조선 이후에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망하고 위만이 되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사곤 설치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요즘 학자들이 볼 때는 그 한사곤은 고조선 전체를 뭐 독차지한 게 아니고 고조선의 변방 쪽의 일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한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당시 고조선 말에 세력이 약해서 지고 땅을 좀 뺏겼습니다. 그런데 고려 가서는 한나라 와서 처음으로 큰 대승을 거둔 사람, 이 양반이 수성왕입니다. 태조왕의 동생. 조금 이따 왕이 되기 때문에 수성인데, 이름은 수성인데 수성왕 그럽니다. 수성왕은 친아우로서, 그렇죠, 태조의 친아우라 그랬죠. 뛰어난 재주와 기발한 계략에서 세상에 다시 없는 위대한 공헌을 세우고 더할나염 은총을 받았다. 큰 승전 대첩을 거뒀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성왕에 대해서 용심이 생기고 야심이 있어서 왕이 되려고 밑에 수하들과 모의를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수성의 아우, 그래 태조가 있고 친동생 수성이 있고
또 그 동생 백고가 있는 겁니다. 백고는 수성이 그런 야심을 품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화복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화복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따르면 임금이 되고 운이 안 따르면 임금이 안 되지, 임금 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성은 대답하기를 부귀환락은 사람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즐길 만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장차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한마디로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운을 개척한다. 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백고는 우리 형이 사고 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드러난 역사를 바탕으로 소설처럼 쓴 겁니다. 박은식이. 자, 드디어 이제 대선사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대선사무, 명림답부에 대선 조의 두 대선사 말고 대선사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사무, 이 사무는 그렇죠. 스승사자에다 무당무자니까 어떤 제사장 아래쯤 됐거나 또는 제사장과 또 다른 어떤 중국도 고대 왕실에 점치는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역 그러지요. 주역도 실제 복희 씨가 신농 씨가 누가 만들고 하는데 그건 다 나중에 갖다 붙인 얘기고, 오늘날 하나하나 분석해서 결국 다 찾아낸 거는 뭐냐면 주나라 초기 왕실에서 점을 쳐서 맞는 게만 주로 모아서 정리한 책이 주역이다. 그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처럼 제사장처럼 있었다 그러죠. 고구려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인데,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그렇죠. 신을 받들어 제사, 하늘의 제사는 황제가 직접 지내고 그렇겠죠. 신선도가의 부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조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표범이 호랑이 꼬리 자르는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가 호랑이가 최고고 표범은 그보다 좀 작은 짐승인데 그 표범이 호랑이 꼬리를 잘랐다는 것은 왕족 가운데서 반란 일으킬 뜻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괘로 탁 눈치챈 건지 이 대선 사무가 바로 수성왕의 어떤 속셈을 소문으로 들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태조는 그냥 껄껄 웃고 그냥 넘깁니다. 근데 수성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 수성이 직접 치면 그래도 태조가 온 국민들한테 신망을 받으니까 직접 반란 안 일으킵니다. 안 일으키고 오히려 또 군사 일으켜서 요동선 쪽 한나라를 칩니다. 거기서 또 큰 대성공을 거둡니다. 낭낭태수 처자를 사로잡고, 낭낭태수 처자를 사로잡았다 이거 보면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낭낭군 있잖아요. 대방군, 현토군, 낭낭군. 아까 현토군 쳐들어갔을 때도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는데 낭낭태수는 직접 먼저 쳐들어가서 처자를 잡고 한 보니까 한사군 박살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 수성은 정말 나라 최고의 영웅이 되죠. 그렇게 최고의 영웅이 되니까 태조는 이제 내가 물러나야지. 위시에 눌리기도 하고 연세도 76세였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죠. 119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고 수성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 이게 수성 왕이 되고 차대왕, 수성은 이름이고 차대왕. 좀 용맹스럽게 생겼지만 욕심도 좀 많게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성왕이 자기가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대선 사무가 눈치채고 태조왕의 꿈을 해몽해 준 거, 그걸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대선 사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주 그런 사람인데 쉽게 못 죽이겠죠. 그런데 수성이 즉위 3년에 사냥 나가서 흰 여우를 봤습니다. 근데 흰 여우를 활로 쐈는데 못 잡았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행을 합니다. 내가 여우는 들어봐고 여우도 사냥도 해봤지만 흰 여우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선사무 그럽니다.
원래 여우도 요산 동물인데 흰 여우는 오죽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바로 임금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덕스럽게 백성들을 잘 돌보면 덕이 오히려 화로, 화가 오히려 덕으로 바뀝니다. 그런 말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제2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한다라 초, 동중서 그런 얘기 합니다. 임금이 덕을 쌓으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데 임금이 나쁜 짓 하면 하늘에서 먼저 가벼운 징조를 보여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큰 이변을 내린다. 그런 말 하는데 그 비슷한 겁니다. 그 반대로 흰 여우를 바로 수성왕 앞에 출현하게 한 것은 하늘이 경고한 것이다. 그래서 깨닫고 수왕이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좀 맑게 하고 가볍게 하고 덕을 쌓아서 백성들한테 인자하게 대하면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다. 솔직히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수왕은 화를 내면서 길하면 길하고 흉하면 흉하지 흉하다가 길하고 이런 게 어딨냐 이 요사스러운 놈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 죽이니까 드디어 명림답보가 났습니다. 수성왕이 대선 3만 죽인 게 아니고 두 왕자도 죽이고 대신도 귀양 보내고 거기다가 대선 3무까지 죽이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우리 신수두교 교도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를 탄압했다. 그렇게 보고 명림납부가 났습니다. 비분을 느껴서 이를 박멸하고자 하지만 혹시 실패할까 싶어서 좀 기회를 보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수성왕 20년 3월에 태조왕이 유관 별국에서 부흥하니 119세다. 이때 수성이 시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어차피 이런 연세에 뭘 수성이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항상 역사는 바로 승자의 기록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명림답부가 쿠데타에 성공했으니까 수성왕은 아주 잔혹한 사람처럼 그려진 건데 어쨌든 한나라 대군을 뭐 쳐들어온 대군도 막아 무찌르고 공격했어도 이겨내고 그 정도로 정말 용감무상한 고구려 최고의 명장으로서의 왕이 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수성의 기세에 눌려서 물러난 사람인데 119세에 돌아가시니까 이건 수성왕이 죽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시면 고구려 때는 국장이 아주 성대했죠. 그야말로 능을 짓는데 뭐 무덤 하나 짓는데도 인부가 수만 명, 뭐 수만 명에 수천 명이 동원되는데 아마 수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명림납부가 자기 신복 5천 명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래 보내서 딱 이제 도성에 나가서 그 무덤 이제 가기 전에 도성 쪽에 딱 이르렀을 때 대중들 보고 물론 자기 신복들이 같이 있는 그 무덤 만들러 간 인부들 보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인자신왕을 반역한 자가 누구이며 이 인자신왕을 유폐한 자가 누구이며 이 인자신왕의 무관 두 왕자를 살해한 자가 누구인가? 대선은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를 함부로 죽인 자가 누구이며 두 재상은 나라의 동량인데 이를 주살하고 귀양 보낸 자가 누구이며 조정의 헌장을 멋대로 고친 자가 누구이며 인민의 권리를 박탈시킨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바로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반란에 참여합니다. 반란에 참여하는데 이 수성왕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한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심지어는 공격에서도 이기고 이런 양반인데 바로 그렇게 쉽게 안 당합니다. 군사 몰고 진압하러 갑니다. 진압하러 가는데 바로 이제 전술에 노련하니까 지역이 좋은 험준한 요시에 탁 진을 칩니다. 그렇게 험준한 요시에 처음에 한나라 현토 태군이 현토 뭐 왔을 때 그렇죠. 수성왕이 험준한 요시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박살냈다 그랬죠. 이번에 역시 수성왕도 전술에 노련하니까 그렇게 딱 험준한 요시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 쳤는데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수많은 싸움도 했지만 고구려 백성들 전체가 원래
아주 용감무성하고 씩씩했답니다. 그래서 험준한 요새에 진쳤다고 해서 전혀 그야말로 물러날 기색 없이 기죽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거기다가 명림납부가 우리들은 교권과 민권을 위하여 침해한 자를 제거하고자 하면서 지형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 전진하라. 처음에 전진할 때는 요새 근처에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니까 싸움이 힘들었답니다. 그럴 때 크게 이를 외칩니다.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교권과 그러니까 정신적 교회 같은 수두교를 지키고 나라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대의를 위해 나섰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자연환경, 지형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 계속 몰고 나가니까 바람 부는 게 오히려 험준한 요새에서 명림납부 민병들을 쪽으로 부는 바람이 거꾸로 요새 쪽으로 불어갔답니다. 그래 바로 막 그 기세로 습격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뭐 대성이라기보다 어떤 왕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은 수성왕과 관군들은 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래 도망간 후에 왕은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그럽니다. 한나라에 투항해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럴 때 수성왕 정직하면서 내가 차라리 우리 백성의 손에 죽을지언정 어찌 적국에 통하여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까지 멋지죠. 어쨌든 좀 독재는 심하게 한 같은데 참 멋진 용맹한 그런 왕입니다. 결국 이제 명림납부와 민군들이 들어와서 대궐을 정복합니다. 그때 왕을 어떻게 할까 할 때 모든 민군들이 죽여라. 그래서 죽입니다. 그 죽을 때 수생이 그럽니다. 죽음은 내가 이미 스스로 결단한 것이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단지 너희들은 신왕을 세운 후에 잘 보좌하여 국가를 유지하라고 하였다. 답부는 대소신하들을 모아 신왕 영립을 의논하고 전왕의 막내아우 백골을 맞아 보세, 옥세 같은 거죠. 바치니 이가 신대왕이다. 그렇죠. 태조왕의 아들 중에 바로 수성, 양반이 차대왕이 되고 그 동생 백고, 아까 차대왕이 수성이 야심 품고 있는 걸 말렸던 그 백고가 다시 왕이 되어서 신대왕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 박은식의 명림납부전에서 이렇게 썼는데 오히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는 수성왕을 그렇게 나쁘게 쓴 거는 잘못이다. 그렇게 실제 명림납부가 쿠데타 할 만한 큰 명분 별로 없었다. 수성왕의 기록을 보면, 남아있는 기록 보면 그야말로 왕자를 죽이고 대신을 귀양 보내고 이런 건 있는데 태조를 시했다는 것도 증거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백성들을 잘못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없다. 그래서 명림납부가 한 거는 혁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조금 보기도 합니다. 근데 박은식은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수성왕은 아주 용감했지만은 포악했다. 독재였다. 그러면서도 대장부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림납부는 과연 충신인가 역적인가 그래 보는데요. 예, 이게 차대왕 신대왕인데 조금 얼빵하게 그랬죠. 그랬는데 앞에 이제 수성왕은 아주 용감하게 그려놓고 하는 건 물론 이건 책에서 그래 누가 그린 겁니다. 자, 신대왕이 즉位한 후로 대보, 좌보, 우보, 대선지휘 모두 파고 상가 한 사람 두고 일체 정권, 병권, 교권을 다 명림납부한테 다 줍니다. 모든 권한 명림납부한테 줍니다. 왕은 상징적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그렇게 한편 봅니다. 이 양반의 이제 대의명분 있나 없나를 가지고 혁명이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명림납부의 정변은 혁명이 아니다 그래 보는 게 원래 고구려 초는 일당 독재라기보다는 일군조 독재라기보다는 여러 부족들의 연합, 호족 연합 공동정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태조 들어서면서 임금 중심이 되다가 수성왕 딱 들어서니까 이제는 그런 족벌 세력들 치고 그야말로 중앙집권을 이루고 한 겁니다.
그래 중앙집권 이룩했는데 다시 명림답부가 바로 수성을 치고 신대왕을 세우고, 신대왕은 상징적 존재고 신하들 중심으로 나라 움직였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왕권 강화에서 다시 호족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거는 혁명이라 볼 수 없다. 하여튼 신채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림답부가 모든 실권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명림답부는 나라의 임금을 시하고 나라의 임금을 세워 고금 신하계에서 비상한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의 대권을 혼자서 맡고 세상 사람의 큰 복을 오려놓았다. 임금도 죽이고 임금도 갈아치우고 모든 거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큰 복을 받고 오래 살았다 했는데, 그래도 임금은 이를 시기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은 아무도 욕하지 않고 원망도 안 하면서 그랬다는 것은 역사의 비상한 복력을 받았다 볼 수 있다 했는데요. 그걸 이제 박은식은 평합니다. 명림답부의 정신과 기백이 크게 뛰어난 인물로서 90여 년을 대선의 직에 있으면서 선도 수양을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실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을 바꾸고 했지만은 모든 권력 갖고도 그야말로 몸과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왕도 시기 안 하고 일반 백성들도 아무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명림답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고려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고려 보는 겁니다. 국가의 권리와 세력을 독점하였으나 총명과 패기가 왕성하고 쉬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무에 막히고 걸림이 없었고, 그 자신을 규율하여 공명의 무심함과 사치하고 꾸미지 않음을 지켜서 음악과 여색과 재물을 탐하는 법이 없었다. 이게 선도의 정신이다, 그거죠. 이 명림답부가 정변 일으킬 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참 99세에 정변 일으켜서 대권을 잡았는데 100세 이후부터도 정치하면서도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최고의 권력자면서도 사리 사욕 없고 부정부패 없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니까 백성들의 원망도 없었겠죠. 그 명림답부가 정치하는 동안에 고구려에 뭐 시끄러운 일이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또 인재를 구하였음에 사사로움으로 공공의 일을 상실치 않아 그 재주를 반드시 이루게 하고 그 직임을 반드시 적절하게 하였으므로 정치에 허물이 적고 묻대중의 시기가 없어 능히 여생을 잘 마치는 효과가 있었다. 그냥 부정부패 안 하고 정치 잘하는 뿐만 아니고 인재 등용도 아주 잘한, 모든 게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정치였다, 그 말입니다. 이 명림답부의 무공, 또한 명림답부는 슬기와 용기를 완전히 갖춘 군략가였다. 신대왕 7월 11일 한나라 현도 태수 경림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내쳐맞아 답부가 말했다. 앞에서 삼국사기에도 이거 기록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한나라 군 막을 때 바로 명림답부는 이미 100살이 넘었습니다. 저들 무리가 비록 많다나 먼 곳에서 깊이 들어온 것이니 군량을 천리나 옮겨 계속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천시가 한창 심한 취로 말에게 먹일 볏집이 없으니 이는 모두 병법에서 크게 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지키고 오랫동안 버텨 견디면 적이 반드시 스스로 군기색하여 물러날 것입니다. 한나라 현토군 태수가 한나라 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전체가 쩔쩔맬 때 명림답부가 당당히 나서 그럽니다. 저들은 멀리서 왔고 우리는 우리 땅이다. 바로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는 참고 기다려서 적군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겨울 되면 말에게 줄 먹이도 없을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 치면 된다. 이게 유명한 고려의 바로 청야 수성 작전입니다. 청야, 들판을 청빈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성을 지킨다. 이게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직접 나가 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물러납니다. 물러날 때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들판에 곡시간은 없지, 민가에 곡시간은 안 남기고 다 물러납니다. 계속 쳐들어도 먹을 거 없죠. 그래 한참 쳐들어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을 때쯤 될 때 그때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때 치러 나가는 이 작전, 이 청야 수성 작전이 명림답부가 처음 했는데 고려의 군사에
큰 전략이 됐고, 이게 나중에 을지문덕이 그대로 쓴 거죠. 바로 을지문덕이 수나라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고군에 바로 못 들어오고 요동성에 막혀 있고, 그래서 수나라에서는 별동대 30만을 보냈습니다. 그 30만 보내면서 각자 먹을 쌀을 다 짊어지고 가게 했다 그러죠. 군사들이 요즘 같은 멋진 그런 뭐 전투복에 전투 식량 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쌀을 뭐 그야말로 배로 짠 그런 천 같은데 들고 뛰려면 무겁겠죠. 그래서 바로 수나라 별동대들도 쌀을 몰래 밤만 되면 버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을지문덕은 계속 도망하면서 들판에 곡시간 안 남기고 다 도망옵니다. 평양 근처 올 때 이미 별동대 군사들은 굶어 죽을 판이죠. 그때 바로 을지문덕이 박살낸 거죠. 그 전술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을지문덕에 또 심하게 과장하면 러시아, 나폴레옹 군대를 무찌른 것도 똑같은 전술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천하를 휘잡았을 때 러시아 쳐들어갑니다. 러시아는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다가 한겨울에 거의 크렘린까지 딱 갔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군까지 왔을 때 저기 가면 금은보화가 있고 먹을 거 있겠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갔더니 러시아 군들이 바로 모스크바까지 불태우고 도망갑니다. 거기서 완전히 굶어 죽다가 후퇴하는 걸 깨박살 낸 게 워틀로 전쟁, 명림답부가 시작입니다. 이에 성을 닫고 국계 지키니 한나라 사절들이 실제 굶어 죽어가고 궁막해질 때, 그때 후퇴하는 것을 좌원에 가서 따라잡아 박살을 냈는데 말 한 필이 돌아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대첩이었죠. 삼국사기에도 나온 그겁니다. 삼국사기는 말씀드렸죠. 후한서, 또 중국의 삼국지, 그리고 동국통감, 거기에 나온 기록을 옮겨 쓴 겁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답부는 사냥하며 무예를 닦는 행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100세가 훨씬 넘었음에도 말 타고 활쏘기, 기마솜씨 어린애 같았다 그런 겁니다. 또 많은 관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문만 숭상해서 안 된다. 그러다가는 중국장 난다, 한나라장 난다, 무력이 중요하다. 바로 문약에 빠지면 결국 나라 망한다. 강국을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답부가 마침내 부교의 공명을 얻어 임조가 있는데 향년 113세, 태조가 119세, 명림답부 113세. 참 대단하죠, 이분들.